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의 핵심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들에 반대해온 여당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무제한 토론을 전격 철회하면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야당은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법안이 통과됐다고 환영했고, 여당은 헌법과 배치되는 법안들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지 각각 169일, 233일 만입니다. 예정대로라면 국민의힘 의원 60명, 야당 의원 26명의 무제한 토론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렀습니다.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큰 안건이어서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두 분하고 진행 방법에 관해서 조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언대에 오르는 대신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돌연 무제한 토론을 철회한 겁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그 소수당의 반대 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말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이 시작됐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원을 늘리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송 3법 개정안까지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법안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환영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유도법이나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법안이라고 인권 법안입니다. 여야의 방송장악 공수교대 속에 장장 36년을 끌어온 방송 3법 입법이 오늘에야 마무리된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반헌법적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면서 표결은 무산됐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 개의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보고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5명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를 2명만으로 운영하면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의 보도 경위 자료 등을 요구하는 등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탄핵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이 지난 뒤부터 72시간 안에 처리돼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철회하면서 본회의가 그대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보고 직후 소속 의원들이 모두 퇴장해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행정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의 손발을 묶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속셈입니다. 국회에 출석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민주당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어떠한 법률 위반 행위도 없는데 저를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그거는 저는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설득하고 있지만 여당은 오늘 본회의 산회로 이번 정기국회 안에 탄핵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방송장악이 이 정부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면 방통위원장 지키기 위해서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또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 전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고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김건유입니다. 네, 오늘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치팀 윤수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당초 오늘부터 처리하기로 한 법안 따지자면 4가지인데 그러니까 한 건당 최소 24시간씩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는데요. 국민의힘 전략이 갑자기 수정됐습니다. 네. 윤재욱 원내대표 말인데요. 본회의장에서 야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하고 나서 네.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모두 여당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법안들인데 네. 예상보다 앞서 보신 것처럼 쉽게 금방 통과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처리를 막는 대신에 어차피 통과될 법안들 좀 일찍 내주자 뭐 이런 전략을 쓴 거네요. 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여당이 이동관 탄핵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반대 토론 권한까지 내려놨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네. 있고요. 근데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늦추겠다고 무제한 토론을 했다가 네. 내일쯤 갑자기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지도 모르는 그런 네. 상황에 처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네.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결국 시간 문제일 뿐 그렇죠.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략을 취함으로써 오늘 국회 일정이 좀 급하게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이 이렇게 쟁점 법안들 쉽게 내줬습니다만은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뭐 여당 의원들은 거부권을 좀 제한하겠다, 거부권을 요청하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고요. 네. 앞서 지난 7월 대통령실도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그런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면서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이미 한번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강서구 총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하는 태도를 좀 보여줘 왔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면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동관 탄핵안 이거는 오늘 본회의 끝나면서 아예 무산이 된 겁니까?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일단 민주당은요. 표결 시한이 남아 있으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내일이나 모레 중에 본회의 다시 열자, 다시 네. 열어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이자 이런 걸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뭐 본회의가 열기 어려운 상황이면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네. 이번안은 철회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본회의 때 다시 탄핵안을 올리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네. 반면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 회기를 넘긴 뒤 그러니까 한 내년쯤에야 다시 재발의를 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좀 있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윤수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사측이 파업을 한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노동계는 정당한 파업이 탄압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제정을 촉구해왔지만 경영계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오유림 기자가 법안의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 유채한 씨는 본사에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직접 고용이 아니라며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원청에 가면은 우리 계약 관계 없으니까 나한테 오지 마. 하청업체한테 가면은 나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니까 나하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 즉 원청업체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과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재계는 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하청업체의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 사업 현장이 혼란에 빠질 거라는 겁니다. 원청 기업들이 국내 협력업체하고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를 누가 얼마나 배상할지 규정한 3조 2항도 또 다른 핵심입니다. 노동계는 그동안 사측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액수를 노조에 청구해 사실상 파업을 막고 손해배상을 징벌 수단으로 악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당시 파업을 한 하청 노동자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정말 숨도 안 쉬어질 만큼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자가 정말 이 회사의 손해를 정말 실제적으로 끼친 정도를 따져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회사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도 문제지만 사용자가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불법 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산업 현장이 초토화되어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경제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개정 저지에 나섰고 노동계는 20년 만에 개정된 노조법을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역시 오늘 통과된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MBC와 KBS, EBS를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언론노조는 민심을 거스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공영방송 MBC와 KBS, EBS의 이사회는 9명 또는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진 추천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여당이 다수 이사를 추천해왔습니다. 이처럼 추천 권한이 정치권에 있다 보니 공영방송이 정권에 종속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은 이 같은 종속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사를 21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뿐 아니라 학계와 언론 현업단체, 시청자위원회에도 추천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방송 3법 통과에 전국 언론노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을 안치던 구악의 고리를 끊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을 수용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진정한 변화와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에 대해 국회 추천 인사를 제외한 16명이 모두 방송 분야로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정 이념의 편향적인 단체들이 추천한 이사들로 이사회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만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의결이 가능해 방송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인력 감축안을 놓고 사측과 맞서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경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은 내일 저녁 6시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는데요. 퇴근길 파업의 여파가 어떤지 2호선 사당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수영 기자, 아무래도 배차 간격이 좀 길어졌을 텐데 역 내부가 많이 혼잡합니까? 네, 퇴근 시간이 정점을 지나면서 혼잡은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2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이곳 사당역은 6시 이후 한때 승강장이 크게 붐볐습니다. 오늘은 저기 앞에까지 좀 줄이 많이 서 있어서 들어올 때부터 좀 많이 놀랐어요. 내일은 꼭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지하철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사당역 갈아타려고 했는데 못 갈아타고요. 이제 버스 타고 집으로 귀가하려고 합니다. 퇴근길 인파가 몰린 역삼역에선 한때 개찰구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낮 시간대 일부 노선에선 평균 배차 간격이 10분을 넘었습니다. 8호선이 14분 30초, 6호선 13분 등 평소보다 2배 수준이었는데요. 퇴근 시간인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임시열차 5대를 투입해 운행률을 평소의 87% 수준으로 올렸지만 승객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예고된 파업은 내일까지고 출근길 대란은 없을 거라고 서울교통공사 측은 밝히고 있는데 노조 측이 또다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공사 측은 내일도 출근 시간대엔 정상 운행률을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노조 측이 예정대로 저녁 6시에 파업을 풀면 퇴근길 대란도 오늘만큼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다만 낮 시간대 운행률은 여전히 80%대 정도의 전망입니다. 노조는 안전 업무 외주화 방침을 철회하고 올해 정년 퇴직 인원을 메꿀 만큼은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누적 적자를 이유로 2,000명가량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일단 대입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6일 특별 수송까지 마친 뒤에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2차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당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요즘 물가가 꼭 그렇습니다. 적게는 몇백 원, 몇천 원씩 밥상 물가가 올랐는데요. 전기료에 난방비, 대출 이자까지 뭐 하나 오르지 않은 게 없다 보니까 서민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돈 들어오는 사정은 뻔한데 나가는 돈은 점점 늘어나면서 당장 먹거리부터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월급이나 이런 거는 뭐 늘어난 게 뭐 크게 없는데 물가는 뛰고 있으니까 덜 먹었죠, 덜 먹었어요. 여유분들이 많이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식비 부담은 뭐 옛날에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부담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식품업계는 은근슬쩍 양을 줄여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요. 제품 용량을 줄일 때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삭한 식감으로 식욕을 돋우는 조미김. 이 조미김은 원래 한 봉에 10장이 들어있었는데 8월부터 9장이 됐습니다. 마른 김 원가가 30% 넘게 올라 용량을 줄였다는 게 업체 설명입니다. 포장재는 0.5g, 김 한 장 무게만큼 줄인 용량으로 바꿔 표기했지만 똑같은 가격을 내고 있는 소비자는 양이 줄었다는 걸 알기 힘듭니다. 전에는 약간 두터웠는데 가벼워지고 얇아져서 맛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비싸졌구나. 가격은 그대로지만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한 냉동만두 제품은 지난 7월 무게가 기존 415g에서 378g으로 줄었고 한 봉에 5개 들어있던 핫도그는 지난 3월부터 4개가 됐습니다. 업체들은 원자재와 인건비가 올라 부득이하게 용량을 줄였다지만 소비자는 속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차라리 올랐으면 괜찮은데 이게 속이는 거니까 마치 그대로 인양하면서 파는 것이 그런 게 더 기분 나쁜 거죠. 고지없이 제품 용량을 줄이는 것은 현행법상으론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가격 인상인 만큼 용량을 줄일 땐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포장의 형태가 현재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소비자가 그 매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하는 방안이라든지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최근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업계의 가격 동결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이런 꼼수 인상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서민의 술이라고 불리는 소주 가격까지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하이트 진로가 소주 가격을 7% 가까이 올리기로 했는데요. 이 국민 부담이 점점 커지자 정부는 배추국장, 라면 과장처럼 품목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물가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대형마트에 진열된 360ml 참이슬 한 병 가격은 1,480원. 어제보다 100원 올랐습니다. 같은 용량의 진로는 1,420원으로 100원 넘게 인상됐습니다. 아유, 부담되죠. 우리 시민들이 살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소주 주 원료인 주정과 빈병 가격이 올라 더 이상 안 올릴 수 없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인상된 인건비, 식자재 값이 반영될 경우 일반 식당에선 소주 한 병에 7,000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주류 도매업체들이 당분간 업소용 도매가를 동결하기로 했지만 얼마나 버틸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기준 판매율제를 도입해 주류의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산 원가에서 기준 판매율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업계에서는 소주 가격이 20%가량 낮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약 60조 원의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어 정작 담당 공무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물가 관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운 정부의 궁여지책입니다.
국세청과 관련 전문가 등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기준 판매 비율 제도 도입에 관해서 의원님 문제 제기하셨으니까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쟁 등 외부 원인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물가 상승 압박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재료나 일단 생산 비용이 높아서 그런 거니까 효과는 거의 없죠.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등 생활 필수품을 관할하는 부처를 중심으로 이른바 배추국장, 라면 과장 등 품목별 물가관리 전담 공무원을 두겠다고 밝혔는데 아직 전담자도 찾지 못한 곳이 많다는 게 고민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이렇게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은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다시 거래가 뚝 끊겼다고 합니다. 팔겠다는 매물은 쌓여가고 있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서울 지역에서만 팔리지 않는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사이에 7천 건 이상 늘었고 경매 진행 건수는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역세권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작년 초만 해도 32평형이 11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곳입니다. 최근 같은 평형이 경매로 나왔는데 최저가가 7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서 두 번의 경매에서 9억 원대에 나왔는데 입찰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팔겠다는 부동산 매물은 쌓여가는데 사겠다는 문의는 거의 없습니다. 싼 거는 9억, 또 8억 9천에도 있어요. 거래는 아주 금매 아니면 안 돼요. 거래가 끊긴 건 서울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 11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은 약 8만 건, 한 달 새 7천 건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경매에 나온 서울 아파트는 238건으로 2016년 5월 이후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낙찰률은 26.5%입니다. 경매에 나온 서울 아파트 4채 중 3채는 최저가에도 산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셈입니다. 금리도 높고 지금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특례보금자 이론도 이제 마감을 했고 내년에 또 다 종료가 되고 그러니까 과열됐던 분양시장도 한풀 꺾였습니다. 지난 9월 청약 경쟁률이 14대 1을 기록했던 서울 상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하면서 현재까지도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2%, 76% 정도 달성이 됐거든요. 반면 아파트 전세 시장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고금리 탓에 대출 부담을 진 내 집 마련보단 전세를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데다 빌라의 전세 사기 위험을 피해 아파트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올 초 5만 5천 건이었던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 건으로 줄었고 전세값은 2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당분간 이어지고 집값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매물이 많이 나오고 캡슐도 안 하고 담보대출도 지금 줄이려고 그러고 연말부터 내년 초쯤 되면은 하락세 가능성이 있어요. 서울도.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역시 올해는 각종 규제 완화와 대출 증가로 전국 집값이 반등했지만 내년엔 2% 내외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빈대가 출몰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빈대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차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꺼려진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빈대가 어디에서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먼저 변윤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빈대로 보이는 벌레 한 마리가 죽어 있고 그 옆엔 새빨간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게시자는 수원에서 KTX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했는데 언제부터 이 벌레가 붙어왔는지 모르겠다고 적었습니다. 날로 확산되는 빈대 공포에 사람 모이는 곳부터 꺼려집니다. 열차에 사람이 많으면 부딪히는데 이제 그때 옮겨올까 봐 좀 움츠려들고 지하철 의자가 쇠 의자기보다는 이제 천으로 덮여 있는 의자들 있잖아요. 그런 의자에서 혹시나 나오게 될까 봐. 근데 아무래도 그게 이제 기구나 이불 뭐 이런 의류 쪽에서 이동을 하면서 그러한 곤충들이 이렇게 옮겨질까 봐 내심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 한 대형 택배업체의 물류창고에서 빈대가 나왔다는 글이 온라인에 퍼지자 본사가 직접 나서 사실 무근이라며 진화하는 촌극도 빚어졌습니다. 방역업체에는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빈대냐 아니냐 물어보는 경우는 1년 동안 손에 꼽을 만큼이었는데 지금은 빈대 문의가 하루 한 5건은 생기니까. 정부는 합동대책본부를 총리실 주관으로 격상하고 전국 단위의 빈대 현황판을 만들어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6일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빈대 신고는 32건, 실제로 출몰이 확인된 건 13건입니다. 절반 이상이 오인 신고인 겁니다. 하지만 11건이 확인됐던 서울의 경우 최근 이틀 새 12건이 추가되는 등 증가세가 심상치는 않습니다. 대부분 쪽방과 고시원 등에서 발견됐고 출몰 우려가 높은 숙박업소나 목욕시설 등에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관내 노후화된 거주시설과 대중교통 등을 중심으로 위생점검과 긴급방역에 돌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종식으로 국내외 이동이 늘면서 빈대가 해외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감이 장기화할 경우 소비 습관에도 불똥이 튈까 여행이나 숙박업계 등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사실상 빈대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갑자기 등장한 빈대에 대해서 공포가 커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몰라서 확인되지 않은 퇴치 방법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빈대를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퇴치할 수 있는지 재은효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빈대는 주로 침구에 서식하면서 가만히 있거나 자는 사람의 피를 빨아들입니다. 빠는 양이 모기보다 10배 가까이 많아 더 많이 부풀고 가렵습니다. 심하면 알러지와 고열까지 동반합니다. 깨끗이 잘 씻고 그냥 가만 냅두면 대부분 일주일에서 이렇게 사라지는데 너무 가려움증이 유발되거나 부어오르거나 긁어가지고 감염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빈대에 물린 것 같다는 사진들이 온라인에 속속 등장하면서 검증 안 된 퇴치법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빈대는 어두운 곳을 좋아해 밝게 불을 켜두고 자면 된다. 또 후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섬유유연제나 조약, 베이킹소다 등을 구석구석 놔두면 예방할 수 있다. 규조토 가루를 침대 매트리스와 방바닥, 가구에 뿌려두면 퇴치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그럴싸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모두 근거 없는 방법들입니다. 생체 리듬이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불을 켜져 있어도 나와요. 가루가 구석에다 뿌리면은 빈대가 나오다가 이게 접촉에 의해서 죽는다는 그 소문인데 그건 가짜 뉴스고요. 살충 성분이 없어요. 특히 침대 근처에 뿌려놓은 규조토 가루는 기관지로 들어갈 경우 폐가 손상될 수 있어 인체에도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은 빈대 퇴치와 예방에는 세탁과 소독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매트리스라든가 커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청소기로 빈대가 확인이 되면 바로바로 빨아들이고 스팀 다리미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열을 쬐줍니다. 빈대 한 3 내지 5초만 쬐면 죽습니다. 침구나 의류 등 섬유류는 50도 이상 고온으로 20에서 30분가량 세탁하거나 건조하면 됩니다. 특히 해외를 다녀올 때 여행용 가방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행 중 가방을 장시간 열어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빈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하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빈대들의 경우에 기존 살충제 성분의 내성을 갖고 있어서 효과가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기와 파리 등에 쓰이는 살충 성분을 빈대에도 쓸 수 있도록 긴급 승인 절차에 나섰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쪽방촌. 침상 위에 이불을 들어올리자 빈대 10여 마리가 도망칩니다. 나무로 된 침상 기둥은 물론 바닥의 장판 아래서도 빈대가 발견됩니다. 조그만 새끼서부터 해서 성충까지 빈대들이 이렇게 많네요. 방제 전문가는 침상은 물론 집안 곳곳에 빈대 퇴치용 살충제를 뿌립니다. 이렇게 안쪽에다가 불어넣어주는 정도로 뿌려줘야 돼요. 이 같은 빈대 퇴치에는 주로 피레스로이드 계열의 살충 성분이 쓰여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프랑스 등 해외의 빈대들이 이 성분의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다른 성분도 빈대 퇴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기와 파리, 바퀴벌레를 잡을 때 쓰이는 디노테퓨란 성분을 빈대 살충제로 쓸 수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빈대용으로 살충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제품으로 출시되는 이제 빈대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긴급 승인을 내려고 정부는 디노테퓨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9개 업체와 긴급 회의를 갖고 생산 상황과 재고량 파악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적으로 빈대 집중 방제 작업이 시작되는 만큼 이번 주 안에 긴급 승인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디노테퓨란이 승인되더라도 용량과 용법을 지킬 수 있는 방역 전문 업체들만 사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에프킬라 뿌리듯이 뿌리기에는 빈대용에 적절하지 않다. 안전성 자료를 한 번 더 검증을 하고 용도를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해야 된다라고요. 전문가들은 빈대를 퇴치할 때 고온수나 고열 등 물리적인 방법을 먼저 사용하고 화학 성분의 살충제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자, 이 빈대 공포,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빈대 문제가 가장 먼저 불거졌던 곳은 바로 프랑스였는데요. 얼마 전에 프랑스에 빈대가 출몰하면서 빈대와의 전쟁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무엇보다 내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만큼 빈대 퇴치를 위해서 국가적인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는지 손영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근교의 한 호텔. 빈대로 인한 투숙객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최근 빈대 감별기를 도입했습니다. 빈대가 좋아하는 화학물질인 페로몬을 상자에 넣어 빈대를 유인해 잡는 겁니다. 호텔 침대 밑에 설치된 빈대 감별 기계입니다. 이 기계 안에 빈대가 들어오면 AI가 빈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빈대 여부가 확인되면 이렇게 사진과 함께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내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올해 벌써 4번이나 빈대를 잡아냈습니다. Et si c'est bien une punaise de lit, le responsable de l'établissement reçoit immédiatement un mail avec le numéro de la chambre. Ça lui permet d'intervenir avant que le client se fasse piquer et avant que le client s'en aperçoive et avant qu'il y ait une propagation massive. 호텔뿐 아니라 병원과 어린이집, 영화관 등 100여 곳의 기관에 7,000개의 빈대 감별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던 강아지가 침대를 향해 발짓을 합니다. Montre-moi. Très bien, Ozzy. Très bien, mon gamin. 매트리스 아래 숨겨둔 빈대 채취가 묻은 물체를 찾아낸 겁니다. 소파 틈새나 청소기 안도 문제 없습니다. 수백 시간 동안 후각 훈련을 통해 빈대 냄새를 익히고 사람에게 알리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C'est un chien de détection qui est formé uniquement sur cette odeur de punaise de lit. Localiser l'infestation de punaise pour que derrière l'opération de désinsectisation soit ultra précise également. 탐지견은 빈대 퇴치를 위해 프랑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방법입니다. 정부가 직접 인증 제도를 관리해 믿을 수 있는 업체들을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숙박 중개업체들은 빈대 피해 시 환불 방안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고속철도, 떼제배도 보상 신청 사이트까지 운영하는 등 전 사회적으로 나선 상황. 파리올림픽을 불과 8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프랑스가 빈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노예 근성 있는 것들은 맞아야 한다. 한 영어학원 원장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원어민 강사를 가리키며 한 말입니다. 폭언과 욕설은 물론 폭행 정황까지 있는데 이런 언행이 처음의 아니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영어학원. 100% 원어민 강사가 가르친다고 홍보하는 곳입니다. 지난달 이 학원의 강사로 취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여성 A씨. 취업한 지 며칠도 안 돼 학원 원장의 폭언이 시작됐습니다. A씨가 담당한 영어 일기 첨삭 지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Are you sure your writing is the 100% correct? 멍청한 진짜. 노예 근성 것들은 맞아야 돼. 직접적인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It is my pressure? No. That's why you are stupid. That's why you are stupid. Do you understand? 나는 멍청하다를 외치라고 강요하고 I'm stupid. Say. Speak out. I'm stupid. I'm stupid. Say. Go. I'm stupid. Go. I'm stupid. So stupid. Stupid idiot. How stupid idiot?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네들은 죽여버려야 돼 그냥. 저네들은 확 그냥 죽여버려야 돼. 내가 지금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저네들은 확 그냥 죽여버려야 돼. 계속 할 거야? 폭언뿐 아니라 폭행 정황도 있었습니다. I told you before you fix. What do you have to do? You have to call and then get information.
결국 A씨는 한 달도 못 버티고 도망치듯 학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I was scared, because I had gotten so used to being beaten every day. Every time I see a bus that looks similar to the school bus, I become so terrified because I fear that it could be him. Every time I hear a man's voice speaking in Korean, it just reminds me of him. 학원 원장의 이런 폭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 이 학원에서 일했던 남아공 출신의 또 다른 원어민 강사 B씨도 비슷한 폭언을 들었습니다. B씨의 머리끈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였습니다. If there was a Muslim person who was wearing This is the point. I'm not gonna hire. We're not gonna hire Muslim person. 원장의 폭언이 그치지 않자 강사 B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도 해보고 민사소송도 제기했지만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과만 받았습니다. All of us worked there at different times, at different years. Everybody's story is the exact same thing, pretty much. Exactly the same thing. There's only one or two things that might be different, but it's exactly the same story. 해당 원장은 취재진에게 원어민 강사들에게 폭언이나 욕설, 폭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폭언하고 욕 없습니다. 그런 사실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막 혹시나 뭐 주먹으로 때리시다 없습니다. 전혀 잘못한 건 없으시다. 없습니다. 네. 첫 직장으로 이 학원에 들어와 한국을 경험한 A씨, 원장에게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The one thing that I want to know is, does he see me? Like, does he see a person in front of him? Do you see anyone else who is not you as a full person?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이틀 전 정부가 돌연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카페나 식당을 중심으로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종이 빨대처럼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이제 곧 망하게 생겼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환경부의 정책이 일관성 없다며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류현중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 카페 산업 전시회.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종이 빨대를 전시한 한 부스는 한산합니다. 지나가면서 종이 빨대 저걸 왜 전시해? 플라스틱 빨대 쓰면 되는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상도 못했던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단 이틀 만에 종이 빨대 약 400만 개 계약이 취소됐고 피해액만 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주까지만 직원들한테 있기로 하고 사무실 한 명 빼고는 다 지금 실업급여를 준다든지 방법을 찾아서. 소상공인 부담을 덜겠다며 발표한 규제 완화로 또 다른 소상공인 친환경 제품 생산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친환경 사업에 뛰어들으셨던 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되는 것이고 어느 정부에 의해서 정책이 해줬든 간에 그는 반드시 신뢰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실제 플라스틱 금지하겠다 정부가 발표했고요. 친환경 제품 생산해라. 그래서 빚내서 공장 돌렸어요. 환경부 발표 보고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거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혼선을 인정하면서도 규제를 없앤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혼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백지화하는 겁니까? 감량 정책은 계속되고요. 규제는 계속됩니다. 환경부는 어젯밤 해명 자료를 내고 정책 후퇴가 아니라 합리화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두고는 고객이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감축을 선도하겠다는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는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겉으로는 선도적으로 플라스틱 협약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생산 단계에서 감축은커녕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를 철회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폐기물 처감, 오락가락 일회용품 규제에 국정과제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10대들과 술을 마시다가 중학생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성인 남성 2명이 구속됐습니다. 폭력 조직에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이를 10대들이 거절하는 등 술자리 말다툼 끝에 벌어진 일인데요. 피해 학생은 봉합 수술을 받고도 안면마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제보는 MBC 백승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중순 경기 안양의 한 번화가. 10대 청소년 5명이 모여있는 무리에 성인 남성 2명이 다가갑니다. 손을 붙잡고 어깨를 어루만지는 등 친밀감을 표시하며 대화를 나누다 10여 분 뒤 함께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남성은 학생들을 유인해 100m 떨어진 이곳 유흥주점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성인 남성 중 30대 남성이 영업실장으로 일하는 룸살롱. 양주가 오가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 남성은 대뜸 자신이 폭력 조직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더니 10대들에게 건달 생활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너 깡패하고 싶냐? 그러면서 뭐 깡패하고 싶으면 자기가 가입시켜줄 수 있다. 같은 조직의 건달을 소개해주겠다며 다른 20대 남성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5시간여 술자리가 이어지다 말다툼이 생겼고 이때부터 어른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버릇이 없다며 한 중학생을 마구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합류한 20대 남성은 이 중학생을 다른 방으로 끌고 가 흉기까지 휘둘렀습니다. 뭐 어떻게 죽여줄까라고 하면서 선택을 하라고 했대요. 뭐 칼을 입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한 5cm 정도 이렇게 잘려 나가고. 피해 학생은 눈과 입 주위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흉기에 베인 입 부위는 봉합 수술을 했는데도 상처가 남았고 입꼬리 쪽은 마비 증상까지 우려됩니다. 학교 가기도 무서워하고 일단 밖에 나가는 자체도 되게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갑자기 자기를 뭐 찔릴 것 같다. 경찰은 이달 초 가해 남성 2명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어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결혼 중매 앱을 통해서 만난 남성들에게 30억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자신을 부잣집 딸이다, 갤러리 관장이다 혹은 사업가라고 속여서 7명의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냈는데 이 중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유회사에 다니던 40대 남성은 2년 전 결혼 중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또래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부잣집 딸인데 정략 결혼을 시키려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이가 가까워지자 남성과 해외여행에 나섰습니다. 경비는 모두 여성이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괌이에요. 이후 몇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여성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며 돈을 받아냈고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부모의 도움은 받기 싫다면서 수천만 원을 남성에게 받았습니다. 부모가 남길 유산을 받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전화가 오더래요. 유산이 저희 아빠 앞으로 남겨져 있어서 그걸 알려드려야 돼서 뭐 전화를 드렸다고. 그 변호사라고 한 사람은 그 심부름센터에서 샀더라고요. 그러다 여성은 사채빚에 시달리고 있다며 남성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달라고 했고 남성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성을 돕기 위해 퇴직금과 대출금까지 건넸습니다. 이렇게 여성이 받아낸 돈이 11억 원. 더 이상 돈을 구하지 못해오자 결별했고 이후 남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성은 비슷한 기간 남성 5명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부유층이나 갤러리 관장, 사업가로 소개하고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면서 남성 7명으로부터 모두 30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휴대전화를 여러 대 번갈아 쓰면서 친정 엄마나 친구 행세를 하기도 했고 변호사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도 고용했습니다. 받아낸 돈은 생활비와 명품 구입에 썼습니다. 생활비는 한 달에 한 3천만 원 이상에 사용된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명품, 그다음에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소진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유정입니다.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서울 도심과 강원도 비닐하우스에 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약 600만 정 이상을 만들어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업무용 책상 대신 약을 만드는 기계가 들어차 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놓인 상자 안에는 비닐에 포장된 파란색 알약이 가득하고 비닐봉지 안에는 착색전인 하얀 알약도 보입니다.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에서 원료를 밀수입해 가짜 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 24명을 붙잡아 총책 등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서울뿐 아니라 강원도 정선의 비닐하우스에도 제조 공장을 만들어 가짜 치료제를 양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조직은 최대 조직이에요. 이렇게 제조하고 판매, 유통까지 한 조직이 여지껏 없었거든요. 약품 원료와 포장용기 등은 국제우편에 숨겨 중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이들이 직접 만든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는 613만 정. 정품 치료제 한 알이 15,000원이니 정품 시가로 환산하면 920억 원어치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소매상에게 한 알당 233원에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겐 정품의 15분의 1인 1,000원 정도의 가짜 치료제를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국내에서만 이미 600만 정 이상 팔려 범죄 수익은 9억 원에 달할 걸로 추정했습니다.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에는 심장혈관 확장제가 과다 투입돼 있어 심장병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복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가짜 비아그라 8만 8천여 정을 압수하고 중국에 위치한 원료 공급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가자지구 북부를 고립시킨 이스라엘의 공세가 격화되면서 가자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빠져나간 도심에서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시가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의 피난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옷가지와 담요, 천으로 만든 백기를 들고 신분증도 흔들며 제발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간신히 챙겨 나온 짐을 이어지고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절룩거릴 정도로 힘겨워하는 이들도 상당수이고 그마저도 힘든 사람들은 당나귀가 끄는 수레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4일부터 하루 4시간씩 탈출로를 개방하기로 한 뒤 피난 행렬은 수만 명 규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ראינו היום כיצד 50,000 עזתים עוברים מצפון רצועת עזה לדרום רצועת עזה. 민간인들이 빠져나간 가자시티에선 시가전이 한층 치열해졌습니다. 하마스는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며 매복해 기습 공격하는 선전 영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탱크에 접근해 대전차 로켓을 쏘거나 건물에 숨어 저격하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땅굴을 파악해 입구에 폭발물을 투입하면서 소탕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하마스의 요새들을 장악하고 진지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대전차 로켓 700정을 한꺼번에 노획하기도 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 인질 석방을 위한 대화도 막혔다는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CNN 등은 인질 15명 정도를 석방하는 대신 하루에서 이틀 사이 교전을 멈추는 협상이 시도됐지만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안전하다는 광고만 믿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수천 명이 폐질환을 앓게 된 충격적인 참사. 사태가 처음 불거진 지 12년이 흘렀는데요. 오늘 대법원에서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1년 알 수 없는 폐질환의 숨겨진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지목됐습니다. 영유아부터 사망자가 속출했고 업체들은 속속 제품을 회수했습니다. 옥시 제품을 썼던 김옥분 씨도 목에서 피비린내가 나고 가래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2014년 피해자를 4등급으로 나눈 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유력한 1, 2등급만 지원한 겁니다. 김 씨는 3등급이었습니다. 고기도 아니고 사람을 갖다가 등급을 매겨갖고는 치료비를 주네 마네. 김 씨는 제조사 옥시와 판매사 한빛화학에게 직접 배상받겠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9년의 소송 끝에 제품 하자가 인정되고 아이에게도 안심 같은 표현으로 위험성도 숨겼다며 500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의 책임 여부는 주성분에 따라 정반대로 갈려왔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쓴 PHMG는 작은 입자가 폐포 깊숙이 들어가는 점이 입증돼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번 배상 확정 판결 역시 PHMG 성분입니다. 반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가 쓴 CMIT 또는 MIT는 폐질환과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선 이 성분도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증거로 채택돼 있는 상황입니다. 유죄가 나온다면 그 절반의 책임을 보다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 5천여 명 중 절반가량은 CMIT와 MIT 성분을 썼습니다. 형사소송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내려집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처에 있는 다른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유출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일하던 작업자들이 긴급 대피를 했는데 회사 측이 이걸 무단 이탈이라고 징계하면서 7년 동안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독면을 쓴 구급대원들이 노란 연기가 자욱한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2016년 세종시의 한 렌즈 공장에서 유출된 화학물질 티오비스 300리터가 공기에 노출되면서 유독가스가 나온 겁니다. 점점 하수도 냄새가 지독하게 더 많이 났어요.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기초 나오고. 사고가 난 공장뿐 아니라 근처 공장 근로자들까지 30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km까지는 창문을 닫고 외출하지 말라는 안내 방송도 울렸습니다. 200m 옆 자동차 부품 공장 직원 29명은 공장을 나와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큰 위험이 없었는데도 무단 이탈을 주도했다며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회사는 기다려라 계속 이제 그 얘기만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계속 실랑이 했고.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를 두고 벌어진 소송. 1심과 2심은 큰 위험이 없었다며 회사 편을 들었지만 7년 만에 대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소방본부의 대피 명령을 확인했고 근로감독관도 대피를 권유했다며 위험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으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더 멀리 떨어진 공장에서 구토, 두통 등 피해자가 나온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작업중지권이라는 게 노동자들한테 아주 기본적인 권리이고 보편적인 권리라는 게 확인되고 그렇게 좀 활용되거나 이용됐으면 좋겠다. 산업재해 위험이 예상되면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은 1996년 명문화됐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 금속노조는 작업 중지권을 협소하게 본 1,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바로잡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방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회의장에서 주식 거래 메시지를 확인해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신 장관은 회의 도중에 거래를 한 건 아니라면서 오해의 빌미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솔루스만 매도 천주 24,250원, 사모님 767주 24,250원이란 메시지에 신 장관은 장 마감 후 어제처럼 총액 보내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코스피 종목인 2차전지 업체 주식을 판다는 내용입니다.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회의장에서 국방부 장관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비판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이런 모습은 이유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될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데 몰두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해당 주가는 공교롭게도 정부의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 발표 직후 24,150원까지 뛰었다가 지금은 23,000원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질타가 계속되자 신 장관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주식 거래 문자를 주고받은 건 예결위 회의가 시작되기 전이라며 내용 자체는 오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차익을 남긴 게 아니냐는 의혹에는 이사를 앞두고 급히 손절할 수밖에 없었다며 매입 시점보다는 손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 장관은 앞서 국회의원 시절 배우자와 함께 테슬라와 애플 등 주식 2억 9천여만 원어치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오늘 조 후보자가 처음으로 지명 소감을 밝혔는데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면서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판결의 성향이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생 중도의 길을 거두려고 노력해왔다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했지만 앞으로 검증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후보 지명 하루 만에 대법원을 찾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중책을 맡기엔 늘 부족한 사람이라 수천 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스스로를 한껏 낮췄습니다. 사법부는 물론이고 우리 나라와 국민들에게 혹시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심정입니다. 2020년 대법관 퇴임 뒤 교수를 지낸 만큼 국회 청문회에서 재산이나 도덕성이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거란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다만 판결 성향이 보수적이라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 2018년 베스트셀러까지 불온서적으로 금지한 국방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냈다가 강제 전역당한 군 법무관의 복직 소송에서 조 전 대법관은 군 문제를 외부 절차로 해소하면 국군 조직력이 와해될 거라며 징계가 정당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재판에선 종교적 양심이 병역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의견을 내는 등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와 조직의 무게를 둔 의견을 개진해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 조작에 대해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선 것 치곤 댓글이 적다는 이유로 무죄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저하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2018년 학습지 교사의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사상 처음 확정 판결하는 등 정치 성향이 아닌 법리대로 판결해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국회에 조희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면 국회는 조만간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게 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한국 시리즈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이틀 연속 한 점 차 승부에 팬들의 뜨거운 몸짓도 장관에 이르고 있는데요. KBO는 미쳤다는 해외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과정과 결과 모두 말 그대로 역대급이었습니다. KT가 1회 넉 점을 몰아칠 때만 해도 LG 팬들은 연패를 걱정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LG가 3회와 6회 한 점씩 따라붙으면서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LG 불펜진이 기대 이상의 역투를 이어간 사이 7회 김현수의 총알 같은 적시 2루타가 터지자 관중석은 터질 듯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8회 박동원의 배트가 돌아간 순간 마치 정지 화면 같은 침묵이 흐르더니 곧바로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졌습니다. 샛노란 물결이 경기장을 뒤흔들었습니다. LG 팬들은 마치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선수들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뛰쳐나왔고 염경엽 감독도 박동원을 격하게 포옹했습니다. 너무 짜릿했고요.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넘어갈 때까지 긴장이 너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본 해외 야구 전문가들도 KBO는 미쳤다고 표현할 만큼 열광적인 분위기였습니다.
21년 만에 한국 시리즈 승리를 맛본 LG 팬들은 조명이 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반대편에서 남아서 응원하는 게 너무 즐거워 보여가지고 저도 그 느낌을 받고자 오늘 여기서 같이 응원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 제주도에 왔습니다. 우승할 거라는, 종합에 우승할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100%입니다. 흥행과 내용의 열기까지 제대로 달아오른 올 시즌 한국 시리즈는 내일 수원에서 운명의 3차전으로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지훈입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광주의 상승세를 이끌면서 30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국가대표의 꿈까지 이룬 선수죠. 불과 1년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이순민 선수를 김태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내파는 축구 선수로 이름을 알렸던 이순민. 1년 전 당차게 밝혔던 목표는 분명했지만 너무나도 멀어 보였습니다. 또 꿈이 좀 깎이고 고등학교 가면서 또 더 깎이고 지금 꿈은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고요. 하지만 꿈은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9월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아 30살에 A매치 데뷔전을 치렀고 어느새 3번 연속 대표팀에 발탁되며 내년 아시안컵 출전에 대한 희망도 키웠습니다. 축구 인생에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뭔가 게임으로 치면 약간 끝판왕을 깨는 그런 저한테는 의미여서 진짜 꿈인가 생신가 이게 진짜 맞는 건가 계속 갸우뚱하게 되고 되게 참 살면서 잊지 못할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길을 걷다가도 인기를 실감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편하게 다녔죠. 요즘에는 진짜 약간 살짝 나갈 때 그래도 뭔가 더 옷을 신경 써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본업인 중앙 미드필더는 물론 측면과 중앙 수비수까지 소화하는 다재다능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마음껏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이게 뭐 음식도 먹던 것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근데 뭐 이 음식도 먹고 저 음식도 먹어보고. 승격팀 광주의 3위 돌풍.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이순민은 전북전에서는 화려한 드리블까지 선보이며 공격적인 잠재력도 뽐내고 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아시안컵 무대를 두드리는 이순민. 경기는 물론 랩도 희망을 노래할 예정입니다. 국가대표가 되면 저는 영화 끝, 해피엔딩. 여기 끝날 줄 알았어요. 그냥 결승선 없는 것 같아요. 종착역은 없고 그냥 계속 가려고. 이번에는 약간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싶어요. 좀 밝게, 밝게.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깨너머로 당구를 배우기 시작했던 선수가 프로당구 정상에 올랐습니다. 동호인 출신 최초의 챔피언 최혜미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생애 첫 결승 진출에 뜨거운 눈물을 쏟았던 최혜미. 결승전은 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예은에게 첫 세트를 내줬지만 주눅들지 않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특유의 몰아치기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행운의 뱅크샷 득점까지 더해지면서 순식간에 3대1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승부처였던 6세트에서도 연속 뱅크샷으로 상대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우승을 확정한 순간 최혜미는 두 손을 번쩍 들었고 관중석의 아버지는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동호인 출신 최초의 프로당구 우승. 또 한 번 속절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인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아빠 이쁘게 키워줘서 고마워. 최혜미의 당구 인생은 그 자체가 역전 드라마였습니다. 22살에 시작한 당구장 아르바이트. 어깨너머로 당구를 배우기 시작한 최혜미는 당구장에서 무려 6년을 일하며 남몰래 실력을 키웠습니다. 테이블도 닦고 공도 닦고 하면서 재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공이 막 맞으면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삼촌 저랑 한 게임 쳐요, 심심하면. 4년 전 동호인 대상 선발전을 통해 프로의 꿈을 이뤘지만 지난 시즌 팀에서 방출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새 팀을 찾았고 악바리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매 순간이 절실했던 눈물의 챔피언. 역전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구라는 거를 즐기면서 치셨으면 좋겠다. 즐기다 보면 우승이 코앞이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화이팅!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출근길 무렵부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거의 잦아들었지만요. 전라도를 중심으로는 또 다른 비구름대가 자리해 있습니다. 비의 강도는 시간당 5mm 안팎으로 약한 편인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가끔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에 최고 50mm, 전남과 경남에 5에서 30mm가 되겠고 그 밖에 대부분 지방에 5mm 안팎입니다. 이 비구름 뒤로는 찬 공기가 남하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1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떨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영하 2도까지 낮아지겠는데요. 특히 바람도 강해서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네, 전국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출근길에는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곳이 있어 조심히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대부분의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도, 대전 3도로 중부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7도, 광주가 11도에 머물겠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